삶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살아있을 수 있다. 살아가기 위해 두려움을 없애야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슬퍼하면서 상처를 안고서 우리는 이 여행을 해야 한다. 두렵기 때문에 더 멀리 떠나고 슬프기 때문에 더 깊은 사랑을 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는 아름다워진다. 누군가 묻는다면 삶이 눈부신 것은 인간의 운명을 계획하고 심판하는 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맨몸으로 그 모든 소동을 맞닥뜨리고 짓이겨지고 다시 환하게 불밝히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좀 더 내가 되었다. 좀 더 뜨거운 방식으로 내가 되었다. 네, 오셨습니까? 봄아저씨의 책 읽는 자작입니다. 여기 어느 날 호주의 병원에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소식을 들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희귀할 뿐만 아니라 기록적인 크기의 신경 내분비 종양, 암이죠. 4기 진단을 받은 49의 여자. 의사는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전했다고 해요. 참 인생 알다가도 모르겠다는 게요. 이분은 20대부터 몸과 영혼을 치유하겠다면서 인도로 떠나 요가를 배우고 술, 담배는 입에 대지도 않고 자연 식물식을 하면서 살아오신 분이거든요. 웰빙이요. 바른 마음이요. 마음 챙김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약속한 듯이 지켜온 삶을 살아왔으니 이 배신감이 어땠겠습니까? 이 책은 그렇게 충격적인 말기암 진단을 받고 홀로 호주에서 수술을 하고 회복하며 보낸 1000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믿어왔던 가치관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사망 위험을 안고 수술대에 올라 고통 속에서 몸을 추스리는 시간 속에서 작가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삶이란 우리가 선택해서 쌓아가는 게 아니라 뜻밖의 사고와 사건, 우연들이 엉켜서 우리를 지금 여기로 데려다 놓은 결과라는 걸요. 마음의 소리를 믿고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 그 가슴 뛰는 약속들이 얼마나 덧없는 환상이었나. 그리고 살아있음이라는 단 하나의 사실에 온 마음을 쏟으며 보냈던 날들이 인생에 얼마나 깊은 흔적을 남겼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풀어져 있습니다. 암을 겪은 사람의 숙이라면 어떨까요? 슬프겠죠, 당연히. 처절한 사투의 기록이니 눈물 없이는 읽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슬펐습니다. 근데 책이 무겁지가 않아요. 부분 막 깔깔거리면서 웃기도 했고요. 글이 담담해요. 이 무거운 이야기 따위는 짊어질 필요가 없이 흘러가는 외국 소설을 읽는 기분인데 가슴을 사정없이 쿵쾅거리게 합니다. 아직은 찬바람이 부는 거리로 뛰어나가 보게 만드는 뭔가 묘한 벅찬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 책 제목 보고는 좀 시시하다고 느꼈어요. 나의 소원은 나였다라니. 뭐야, 고작 내가 나의 소원이라고? 예. 정말 이 고작이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꺼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을 덮는 순간에 고작이 아니라 나는 이 단어를 써야 했던 거구나. 무려 나라는 존재. 이 어마어마한 나라는 존재에 닿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소원이 멀리 있는 꿈이나 거창한 버킷리스트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나라는 걸요. 그러니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 나를 아는 작가의 단 하루와 어쩌면 지루하게 흘러갈지도 모를 내 인생의 10년을 놓고 보면 내가 감히
나의 10년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당신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요즘에 나는 강단 있고 굳센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 내가 아직 겨울을 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냥 함께 울어줄 마음 약한 사람에게 끌린다. 말기암 선고를 받고 천일이 흘렀다. 그 긴긴 겨울 내 마음을 스치고 간 풍경들을 매일 어딘가에 적어야 했다. 나 인체로 살아남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이었다. 마음이 내 모양을 잃지 않도록 나는 겨울강의 오리처럼 소심하게 발버둥 쳤다. 아주 잠깐 햇살 같은 순간이 오면 찌그러진 폐로 헐떡거리면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이나 표정을 받을 때면 허위허위, 휴지건 컵 받침이건 손에 닿는 대로 적어서 베개 밑에 넣고 잤다. 그러한 조각들이 온기가 되어 나를 지켜주었다. 물론 온기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훨씬 더 자주 얼음 조각 같은 절망과 고통이 나를 찔렀다. 겨울은 춥고 아프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 자국을 남긴다. 나는 그 상처들도 써서 모았다. 자기 연민이라는 오락거리가 필요한 밤에 꺼내볼 수 있도록. 내가 언젠가 기어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 하지만 수북이 쌓인 그 메모 조각들을 다시 들추는 것은 생각보다도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내가 한 줄을 쓰면 겨우 아물기 시작한 상처들이 그 한 줄을 읽고 갔다. 그리고 다시 아파했다. 목이 메어서 때론 너무 벅차서 종종 숨을 골라야 했다. 힘내지 말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다. 찻잎에서 힘을 빼고 가만히 숨 쉬면서 우리는 진해질 수 있다고. 삶이 겨울을 지날 때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지는 대신 진해진다. 암 말기의 반대말은 완치가 아니라 진하게 살아있기였다. 그러니까 더 해프게 웃기였다. 서둘러 사랑하기, 더 주기. 울며 뒤척이고 그리워 가슴을 뜯고 이별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것이 사랑이라면 나는 지난 1000일 동안 사랑을 했다. 조각조각 이어붙인 남루한 이불 같은 글이 되고 말았지만 어디선가 자신만의 겨울을 견디고 있을 마음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우리가 함께 덮고 이 겨울을 건널 수 있기를. 2025년 1월 곽세라. 암 환자에게는 왜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 계단을 뛰어올라 다시 진료실로 돌격했다. 문을 벌컥 열고 마땅히 물어야 할 것을 물었다. 왜죠? 닥터 커넬은 느닷없는 나의 재등장에 놀란 것 같았다. 왜 내게 그런 종양이 생겼나요? 나는 술, 담배, 마약은 입에 대지도 않아요. 27살부터 운동을 업으로 삼았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인도에 가서 명상을 공부했어요. 몸과 마음이 다 튼튼해야 되니까요. 나는 무려 요가 마스터예요. 또 운전을 못하기 때문에 늘 걸어 다녀서 하루에 15,000보는 거뜬히 걷는다고요. 밤 11시 이전에 잠들어서 7시에 일어나고 하루에 한 끼는 과일을 먹고 미네랄도 챙겨 먹어요. 여기서 뭘 더 했어야 했나요? 이런 게 내 몸에 생길 이유가 하나라도 있었나요? 수천 가지의 왜가 다글다글 끓어올랐다.
닥터 코넬은 대답 대신 흰색과 감색이 뒤섞인 넥타이를 단정하게 올려맸다. 넥타이 아래로 그의 두둑한 뱃살이 실크 셔츠에 위태롭게 달려있는 단추를 팽팽하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보다 건강해요. 지금 당장 운동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나는 지난주까지도 트램펄린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인생이 유쾌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요. 술의 위력은 대단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말들이 모두 튀어나왔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을 나는 믿었다. 내가 순간순간 선택한 것들이 십자수처럼 한 땀 한 땀 나의 삶을 채우는 것이라고. 그 촘촘한 선택들이 언젠가 내 삶의 큰 그림을 보여줄 것이라고. 나의 길, 나의 책임, 나의 운명, 그러한 것들을 믿었던 나는 도대체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 정작 선택을 하는 쪽은 운명이었는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양말의 색깔이나 아이스크림의 맛 정도였는데 아니, 이제는 그런 것들조차 순수하게 나의 선택이었던 건지 자신이 없다. 하지만 나는 옳은 선택을 해왔다고 믿었다. 최소한 가난 말기로 나를 내몰 만한 선택은 한 기억이 없다. 술과 마약에 찌들어 사는 걸로 유명한 록스타는 70대인 지금도 순회 공연을 한다. 그가 평소에 자연식물식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록스타까지 갈 것도 없다. 매일 담배를 3갑씩 피면서 운동이라고는 담배를 사러 나가는 것뿐인 아래층 린지 할머니도 곧 90을 바라본다. 린지 할머니가 이따금씩 너무 많이 만들었다며 갖다주는 닭튀김 날개는 음식을 가리지 않는 나조차 먹기 힘들 만큼 짜고 기름지다. 언젠가 내가 삶은 호박과 고구마를 갖다 드렸을 때 할머니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접시를 한쪽으로 밀어버리셨다. 에이그, 이런 건 할머니들이나 먹는 거지. 린지 할머니가 내 인생의 롤모델이 될 줄이야. 나도 89세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한 손에 담배를 피워 물고 다른 한 손으로는 맹렬히 닭날개를 튀기리라. 그보다 더 스타일리시한 노년은 상상할 수 없다. 웰빙, 힐링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전부터 집요하게 나를 치유하겠노라고. 내 몸과 영혼을 말갛게 닦아내고야 말겠다고 고집스럽게 길 위에서 버텼던 지난 23년은 뭐였지? 구도하듯 수행했던 요가와 채식과 명상과 호흡법은 다 농담이었나? 그동안 나는 청춘을 바쳐 장난을 했나? 이것은 웰빙의 배신이다. 바른 생활의 배신이다. 마음 챙김의 배신이다. 결국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나는 해픈 본성이 시키는 대로 거침없이 쾌락적인 삶을 선택했을 것이다. 그야말로 마음 가는 대로 질펀하게 살았을 것이다. 어차피 초고대 종양에 먹혀버릴 간이니 밤새 바닷가 바에서 데키라를 마시고 춤을 췄을 것이다. 입을 대는 술잔마다 새빨간 키스마크를 남기는 여자가 되었을 것이다. 바람둥이 라티노가 권하는 관련도 섹시하게 피워 물었을 것이다. 제길, 이젠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다. 닥터 코넬은 그를 만나러 왔던 모든 환자들이 던졌을 그 질문에 한 번 더 답하기 위해 안경을 밀어 올렸다. 왜죠?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나요? 그건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대고 운동을 종교처럼 받들고 아침 저녁으로 명상하고 유기농 채식만 하는데 왜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나요? 하고 묻는 것과 같아요. 사고는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별 상관이 없어요. 암에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유를 알고 싶어 하죠. 유전 때문이라고,
담배 때문이라고,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암 전문의로 25년간 일하면서 깨달은 건 암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 하나예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유아들도 온갖 암에 걸려요. 그 아이들이 도대체 암에 걸릴 만한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건 교통사고처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지만 일어나지요. 네, 일어나죠. 그 사고 희생자가 여기 피를 흘리고 있고요. 암병동에선 왜라고 물어선 안 됩니다. 대신 어떻게 라고 물어야죠. 교통사고 뒤에 다친 몸을 어떻게 치료할까 궁리하듯 말입니다. 뼈가 부러졌으면 깁스를 해야 할 테고, 장기 손상이 왔으면 수술을 해야겠죠.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도 똑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또 묻죠. 그럼 건강한 식습관이나 운동 같은 건 다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어차피 걸릴 사람은 암에 걸리고 말 텐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건강하게 먹고 운동을 하고 밝은 마음으로 산다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운동을 열심히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명랑한 사람은 사고 뒤에도 회복이 훨씬 빠르다고요. 뼈도 빨리 붙고 약 부작용도 훨씬 적고 면역력이 강해서 합병증도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 같은 경우 그렇게 맹렬하게 스스로를 돌봤기 때문에 말기 암 덩어리를 갖고도 멀쩡히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천장을 한번 바라본 뒤 마음을 다잡은 듯 말을 이었다. 지금 당신의 종양은 너무 크고 전이가 심해서 항암도 의미가 없어요. 수술만이 희망인데 만약 전문의 누구 중 그 엄청난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그건 분명 당신이 체지방이 적고 근육이 잡혀있고 혈관이 깨끗하기 때문일 겁니다. 올림픽 선수 선발과 같아요. 일단 몸을 보지요. 그걸 버텨낼 수 있는 몸이어야 수술합니다. 내가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자 그는 내 어깨를 잡았다. 기초 체력과 생활 습관이 좋았기 때문에 살아날 기회를 잡는 거예요. 이걸로 부족한가요? 술, 담배에 찌든 폐와 운동해 본 적이 없는 심장, 콜레스테롤이 가득한 혈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무도 이 위험한 수술을 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단숨에 말한 그는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며칠 있다가 술 마시지 말고 다시 오세요. 조셉 할아버지의 배지. 기계에 결박당한 채 누워서 보내는 병실의 하루에도 2번 햇살이 비친다. 점심과 저녁을 배달하는 조셉 할아버지가 오기 때문이다. 그는 유일하게 의학적인 용무가 없는 방문인이다. 내 몸에 무언가를 꽂거나 뽑거나 찌르거나 눈꺼풀을 들추지 않는 유일한 방문자. 내가 어떠한 튜브도 몸에 연결하지 않고 어떠한 바늘도 꽂지 않은 채 까불까불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신라 같은 접점이기도 했다. 내 병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모르고 의학적인 지식도 전혀 없는 누군가가 나를 방문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다. 그것도 먹을 것을 가지고. 조셉 할아버지는 암병동의 햇살이었다. 모두가 그를 기다렸다. 음식을 먹을 수 없어 받을 수 있는 거라곤 단백질 주스뿐인 나 같은 환자들도 그가 덜컹덜컹 병원식에 든 수레를 밀며 다가오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면 벌써 행복을 느꼈다. 밀밭에서 어린 왕자의 금발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는 여우처럼. 그는 병원에서 준 하얀 유니폼 위에 배지와 완장들을 주렁주렁 달고 다녔다. 대부분
내가 알 수 없는 배지들이었지만 낯이 익은 보이스카우트 배지를 발견했을 때 나는 기뻐서 손뼉을 쳤다. 거기에는 내가 마음을 맞댈 수 있는 또 하나의 접점이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걸스카우트였던 시절 좋아하던 남자아이가 그 배지를 달고 있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배지는 따로 있었다. 아주 자주 나는 조셉 할아버지 앞에서 울었다. 응석을 받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나는 운다. 병원에서는 울 일이 너무나 많다. 그날은 간호사가 혈관을 찾지 못해 손등에 바늘을 5번이나 찔러야 했던 날이었다. 할아버지가 왔을 때 나는 피멍든 손등으로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그는 나를 한동안 바라보더니 말없이 수레에서 단백질 주스를 꺼내서는 늠름하게 흔들며 말했다. 나는 영국 공군 출신이야. 클로푸드 대위였지. 너 우리의 모토가 뭔지 알아? 역경을 헤치고 별을 향하여야. 별을 향해 가려면 아주 높게 날아야 하거든. 힘들고 고통스럽지. 하지만 독수리는 그걸 견뎌. 너도 지금 고공비행을 하고 있는 거야. 별로 가기 위해서. 이 배지를 너에게 줄게. 그러니까 울지 마. 세라 상병. 눈물 닦고 힘차게 단백질 주스를 먹는 거야. 대위님이 특별히 초콜릿 맛으로 하사하지. 자, 빨대를 꽂아. 빨아들여. 그는 모하비 사막의 별처럼 가득 박혀 반짝이는 배지들 속에서 독수리가 새겨진 파란 배지를 찾아내더니 내 가슴에 달아주었다. 빛바랜 벽지 같은 환자복 위에서 영국 공군의 기계가 반짝인다. 공군의 배지를 달지 않더라도 입원을 하는 것은 비행기 여행과 아주 비슷하다. 예약을 해야 하고 짐을 챙겨야 하고 체크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꺼이 삶을 보류한다. 더 이상 여기도 아니고 아직은 저기도 아닌 그 중간의 진공관. 흔히들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 들어간다. 어쨌든 거길 통과해야만 저기에 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곳에서 시간과 공간의 틈에 잠시 억류된다. 그래서 포로처럼 철저히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해야만 한다.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른 이들이 물과 음식을 가져다 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함부로 자리를 이탈해서도 안 된다. 허락받지 않은 것은 할 수 없고 주지 않는 것은 가질 수 없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모든 것을 남겨두고 뛰어내려야 한다. 비행기 추락이 명백해지면 승무원들은 비상본부에 연락해 현재 탑승 중인 영혼의 수를 보고한다고 한다. 사람 수가 아니라 영혼의 수를. 벌써 몸은 셈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번 비행은 비행 시간이 길어진다. 먼 곳으로 가는 중인가 보다. 내가 알던 곳에서 아주 먼 곳으로. 우리가 꿈꾸는 것. 소아청소년과 휴게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간식거리가 훨씬 많았다. 그래서 종종 비키에게 빌린 점박이 리본으로 머리를 높게 묶어 위장하고는 아래층에서 어슬렁거리곤 했다. 여기에서의 비키는 20살 초반에 혈액암 환자를 앓고 있는 친구예요. 아들도 똑같은 혈액암으로 치료 중이었습니다. 노인들이 많은 위층과 다르게 그곳엔 고통마저 생기가 있었고 또래 여자아이들은 끼리끼리 뭉쳐서 수다를 떨었다. 18, 19, 20살짜리의 어여쁨이라니. 밀가루 포대 같은 환자복을 입고 수액줄을 꽂고 있어도 그들의 젊음은 몸의 모든 틈새를 비집고 나왔다. 빛처럼 노래처럼. 여기에 있는 17살들 중 이제 충분해, 삶은 이만 됐어 라고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까?
웃기지 않니? 이젠 아무도 나한테 너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라고 안 한다? 사람만 있으면 우린 출세한 거니까. 출세 정도겠어. 내 백혈구 수치가 올랐을 때 우리 엄마는 오빠가 하버드 합격했을 때보다 더 좋아했다고. 까르르 웃는 소리. 저런 이야기라면 나도 들은 적이 있다. 소아암 병동에서는 절대 너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말. 그 바보 같은 질문을 받은 아이는 당신을 빤히 보며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는 크고 싶어요. 그건 꽃나무에게 너는 꽃 피면 뭘 할 거니?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꿈을 이야기할 때 마지막 말이 다르다. 나는 30에 과장이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번 면역요법이 성공하면 나는 30이 될 거야 라고 말한다. 우리는 종종 잊는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휴먼 두잉이 아니라 휴먼 빙이라는 것을. 시간을 써서 무언가를 이루려는 게 아니라 시간 속에 있는 것이다. 이룬 상태라는 것을. 그걸로 된 거라는 걸 우리는 자주 잊는다. 아이는 잘하는 것, 다 잘한 사람은 늙는 것. 이곳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출세란 그것뿐이다. 정말 그거면 된다. 더 웃긴 건 그렇다고 어른들이 너 앞으로 얼마나 살려고 그러니? 라고도 안 한다는 거야. 더 큰 웃음소리가 들린다. 함께 배를 잡고 깔깔깔. 어떤 불운에 사로잡혀 있어도 까르르 웃고야마는 저 불굴의 어림. 너는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어? 33살?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잖아. 예수님만큼만 살면 돼. 내가 뭐라고. 바보.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부활하면 더 좋고. 너는? 나는 50살. 꿈이 너무 큰 거 아니야? 그래도 50살까지만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내가 뭐가 되어 있는지 그때쯤이면 알 수 있잖아? 일도 해보고, 여행도 해보고, 엄마 아빠가 다 늙는 것도 보고, 아들이 어떤 어른이 되어 있는지도 볼 수 있고, 그럼 내 꿈은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에 아이들이 벅차서 숨을 들이마시는 게 느껴졌다. 50살? 와, 그때까지만 살면 정말 아무런 불만도 없을 것 같아. 아이, 뭘 더 바래.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을 거 아니야. 그들의 꿈을 이룬 대망의 50세 여자는 소아과 휴게실에서 훔친 코끼리 비스킷을 우물거리면서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저 제잘거리는 무리들 속에 비키도 있구나.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내가 바로 그들이 바라는 꿈을 이룬 50살 먹은 여자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아직도 내가 뭐가 되었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말도. 정말 많은 것을 해봤지만 다 해봤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말도. 아직은 전혀. 살수록 슬픔은 더 깊어지고 해볼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져서 마음이 절룩거리며 걷게 된다는 말도 해줄 수 없었다. 그들이 50살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걸 원치 않는다. 50은 그런 나이다. 나는 나의 어림이 한탄스러웠고 나의 늙음이 어처구니 없었다. 천천히 발을 끌며 다시 성인병동으로 올라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50년의 시간이 나에게 준 것들을. 비키 말대로라면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시간은 이미 나는 누렸다. 그 시간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했나? 살아보았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나는 태어나서 무엇이 되었나? 이것이 나의 완성형인가? 전에는 어리고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넋을 놓고 바라보았다.
찬탄과 부러움, 시샘을 가득 담아서. 하지만 이젠 정갈하게 나이든 여인들이 지나가면 그 뒤를 강아지처럼 졸졸 따라가면서 한참 바라본다. 그 세월이 부럽다. 80살이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내가 결국엔 뭐가 되어 있는지 그때는 정말 알게 되겠지. 사실 노년은 내가 10대 때부터 오매불망 기다리던 꽃 시절이다. 풀코스 디너의 디저트 같달까. 애 늙은이였던 내 마음이 드디어 몸에 맞는 옷을 걸치게 될 시기. 이제야 맵시 있는 나를 걸치고 살아볼 수 있는 나이. 아주 어릴 때부터 나는 이방인이었고 언제나 이 세상에 낯설었다. 그때마다 스스로 달랬다. 나이가 좀 더 들면 괜찮아질 거야. 기억이 닿는 한, 단 한 번도 또래들 틈에서 편안함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런 나를 세상도 낯설어 있기 때문에 50년간 우리는 서먹하게 지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예의 바른 이웃처럼. 그래서 나는 기다렸다. 내가 내 마음에 꼭 맞는 나이가 되기를. 어서 몸이 나를 따라잡기를. 아직도 나는 오매불망 미래의 나를 기다린다. 그 할머니가 오기를 기다린다. 본 적도 없는 노년의 내가 못 견기 그립다. 언젠가 만난다면 그 주름진 얼굴에 뺨을 대고 그 야윈 손가락에 손가락을 얹고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 늙은 여인을 만나지 못하고 떠난다면 너무나 아플 것 같다. 마지막 10분을 놓친 영화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클럽에는 특이하게도 티베트 승려가 한 명 섞여 있었다. 오렌지색 가사를 칭칭 둘러입은 그는 단번에 눈에 띄었다. 이곳에서의 이름은 구르는 돌. 나이는 3살. 여기에서의 나이는 말기암 환자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의 시간을 말합니다. 폐암 말기 생존자. 나는 막연히 그가 롤링스톤스의 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의 이름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었다. 4살 때부터 불교 사원에서 자랐어요. 계율이 굉장히 엄격한 사원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술, 담배, 욕설 같은 것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지요. 티베트 말로 바르도라는 게 있어요. 죽은 뒤 다시 태어나기 전의 상태이죠. 말하자면 환승역인데 그곳에서 마음은 어디에도 정착하지 않고 한들한들 지내요. 그냥 떠돌면서 즐겨요. 산 자들과 죽은 자들 사이에 툭 던져진 섬 같은 곳, 거기가 바로 바르도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제 바르도에서 지내는 법을 익혀야 해요. 구르는 돌은 그 형형한 눈으로 읽고 있었던 걸까? 나의 앙다물고 움켜쥐고 부릅뜨는 습관들을. 그럼 바르도에서는 어떻게 지내야 되죠? 그냥 지금 하려는 그걸 하지 말아요. 다 툭 놓아버리세요. 나이키가 그냥 확 해버려 Just do it 하고 부르짖으며 수천만 켤레의 조깅화를 팔아치우는 동안 세상의 다른 한편에서는 그냥 확 놔버려 Just don't do it 수천 년 동안 외치며 확 해버리려는 우리를 주저앉히고 있었다. 그냥 확 하지 말아봐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헐떡거리지 말아요. 제발 고요히 있어요. 여름 휴가차 잠시 머무는 곳에서 집과 가구를 사나요? 하다못해 스푼 하나도 사지 않잖아요. 다 잠시 빌려 쓰고 돌아가죠. 그렇게 지내야 돼요. 헐헐. 마음에 아무런 짐도 없이. 이 클럽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지내도 될 권리를 부여받았어요.
공식적으로 특권층인 거죠. 그가 씩 웃는 바람에 투명할 정도로 맑은 치아가 드러난다. 빌린 시간, 빌린 눈물. 늘 해오던 대로 머리카락을 단단히 모아 하나로 묶었더니 휑한 두피가 그대로 드러났다. 속지 마, 어리석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주문을 마음속으로 3번 외운다. 구르는 돌에게서 배운 바르도의 주문이다. 울지 않았으니 오늘은 운이 좋다. 머리카락을 느슨하게 다시 묶고 쿠쿠다스는 용기를 냈다. 여기에서의 쿠쿠다스라는 이름은 이 말기암 환자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에서 저자가 쓰는 닉네임이에요. 별명 같은 거. 항암 치료가 시작된 2달 동안 가지 못한 클럽에 다시 나가기로 용기를 냈으니 체리파이 클럽에 가자. 그곳은 안전하니까. 거기선 아무도 나를 부서뜨리지 않아. 쿠쿠다스라도 괜찮아. 클럽의 문을 여니 언제나처럼 구르는 돌이 일찌감치 와서 경을 외우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공기정화 의식이라고 불렀다.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그 장소를 맑은 에너지로 채우는 것이라 했다. 나를 보자 그는 마음을 다해 빙긋 웃어주었다. 이런, 여기는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 발을 들여놓자마자 심장이 부서져 버릴 줄이야.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감추고서 고개를 푹 숙인 채로 구르는 돌에게 다가갔다. 왜 오늘은 웃지 않아요? 나는 대답 대신 퉁명스럽게 쿠쿠다스 과자 한 봉지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내 명함이에요. 그가 하얀 포장지 위에 빨간 글씨를 들여다본다. 쿠크다스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내 새 이름이에요. 그는 의아한 얼굴로 물었다. 쿠쿠다스? 그게 무슨 뜻이죠? 세상에서 제일 부서지기 쉬운 과자라는 뜻이에요. 그 순간 모든 것이 터져버렸다. 나는 가슴을 움켜쥐고 울었다. 용감해지기 위해 꾹꾹 담아두었던 것들이 터진 솔기로 쏟아져 나왔다. 너무나 외롭고 아팠다. 다 부서질 것 같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다 부서져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더 견디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다. 더는 그 어떤 것도. 구르는 돌은 나를 안고 함께 울어주었다. 그의 폐와 나의 간이 흠씬 젖도록. 한참을 울고 나니 그와 함께 조그만 강을 하나 건넌 것 같았다. 비밀을 하나 말해줄까요? 구르는 돌이 가사를 말아준 내 손을 모아 잡더니 은밀한 목소리로 묻는다. 수술하던 날 휠체어를 밀던 마이크처럼 혹시 그도 외계인인가? 왜 외계인들은 항상 날 노릴까? 사실은 당신은 그날 수술대 위에서 죽었어요. 네, 간이 있던 자리로 바람이 지나간다. 구멍 뚫린 비닐봉지가 된 것 같다. 8월 27일 밤 영영 깨어나지 못했어요. 28일 아침에 깨어났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부터가 환상이에요. 바르도가 시작된 거죠. 갑자기 모든 것이 설명된다. 그 모든 혼란이,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비현실적으로 빠르던 회복과 미스 미라클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작용들이, 찢어진 연처럼 치솟다가 가라앉던 그 모든 기분들이, 갑자기 다른 생물처럼 변해버린 입맛이, 그래, 내가 바르도에 들어간 거였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지어낸 환상이었어. 윙윙거리며 영사기가 돌아가고 주술사가 손을 뗀 지푸라기 인형처럼 불썩
나동그라질 것만 같다. 몸을 빌리고 시간을 빌리고 공간을 빌려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놀다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 굴지 말아요. 우리는 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어림없는 소리죠. 우리가 주인이었다면 언제 올지, 언제 떠날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죠. 그는 어린아이에게 하듯 무릎을 굽혀 눈을 맞춘다. 그리고 나에게 온 마음을 쏟기 위해 몸을 기울인다. 지금 우리의 시간은 말이죠. 그냥 잠시 즐기다가 가라고, 가벼이 머물다 떠나라고 그냥 누군가가 인심 좋게 얹어준 쿠키 같은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부서지기 쉽지만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쿠키는 오로지 즐거운 말을 위해서 먹는다. 기분이 좋아지고 싶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지금은 힘을 낼 때가 아니에요. 마음을 흐물흐물 풀어줘야 돼요. 삶에서 어떤 것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바보같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능력. 그것이 내게 필요한 초능력이었다. 지금 내가 가져야 하는 건 희망도, 꿈도, 용기도 아니었다. 그저 힘을 풀고 존재하는 기술만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나는 그가 쏟아놓은 바닷속에서 가만히 눈을 깜빡이며 듣는다. 이제는 비가 오면 빨래를 걷는 대신 나가서 춤을 추세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에 깊이 개입하거나 이곳에 짐을 풀고 정착하지 마세요. 어떤 사건에도, 어떠한 감정에도. 그저 부드럽게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온화함을 연습하는 겁니다. 온화. 여행자의 애티튜드. 지금도 나는 플랫폼에 서 있다. 삶과 죽음의 습자지 같은 경계 위에서 언제든 나를 실을 나룻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한들 한들 기다리면서. 용기와 체리파이 클럽에는 불문율이 있다. 누군가 갑자기 모임을 빠지기 시작하면 굳이 궁금해하거나 언급하지 않는 것. 그 불문율을 몰랐던 내가 어느 날 마돈나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요즘 먼지가 텅 안 보이네요. 마돈나는 잠시 카시오페이아와 눈빛을 교환한 뒤 심상하게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한다. 이사 갔나 보지? 카시오페이아 역시 천장을 비스듬히 바라보며 그녀의 말을 받았다. 거기서 또 다른 클럽을 찾겠지 뭐. 배신자. 여기서는 이사 갔다고 말하는구나. 번지는 이사를 간 것이다. 구르는 돌이 인사도 없이 이사를 가버렸다. 5월의 어느 날, 그의 이사 소식은 지역신문엔 조그만 공고를 보고 알았다. 그의 진짜 이름이 라마 린첸 도르제라는 것도, 그가 나와 동갑이었다는 것도. 나는 신문을 모아주고 막 시작된 바르도의 아침을 응시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기 좋은 아침이었다. 천천히 낡아서 티베트의 기도 깃발처럼 펄럭이다가 흩어져 버리기 좋은 날씨였다. 또 하나의 러브스토리가 끝났고 세상에 구르는 돌 모양의 구멍이 뚫렸다. 그가 노을빛 가사를 늘어뜨리고 미루나무처럼 걷던 모양이 오려져 나갔다. 세상의 가장자리가 너덜거리는 것을 바라보며 나는 걸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 어딘가의 솔기가 뜯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이 모래처럼 흘러내리는 것을. 나는 부여잡지도 않고 그냥 걸었다. 바르도의 삶마저 그에게는 너무 무거웠던 것일까. 마지막 남은 뼈까지 던져버리고 그는 깃털처럼 한들한들 이사를 가버렸다. 배신자.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단 260여 페이지에 불과하지만 주옥 같은 에피소드들로 가득한 책입니다. 두려움이 있기에 더 멀리 떠나고 슬픔이 있기에 더 깊이 사랑할 때 삶은 아름다워진다는 깨달음. 인간의 연약함이 맨몸으로 모든 소동을 견디고 다시 빛을 내는 그 찬란함에 대한 통찰. 저자는 자신의 흉터를 승리의 휘장이라고 부르면서 소중히 여긴답니다. 내 몸이 나를 죽이려 한 게 아니라 살려낸 증거라고. 그 상처가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도 돼. 너는 이제 허락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속삭여준다고 합니다. 천일의 여정 끝에 저자가 깨달은 것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져야 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기에 이미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것. 나의 소원은 다름 아닌 나였던 것이죠. 잠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매일 이루어지는 소원이라는 것을. 실은 제가 제일 좋아했던 파트가 에필로그인데요. 거기까지 들려드릴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문득 아껴두고 싶어졌어요. 이 영상의 조회수는 분명히 낮을 거예요. 제목이 유튜브 제목으로 쓰기에는 사실 자극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책만큼은 조회수 좀 높이겠다고 억지로 제목을 꾸미고 싶지 않아요. 이 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과 자극적인 제목을 쓰지 않겠다는 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이 이야기를 선택한 몇몇의 특별한 분들만 들어도 좋겠다는 생각. 에필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직접 눈으로 읽는 순간 작가와 나눌 수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공감을 온전히 느끼셨으면 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만 건네는 편지처럼 선택된 소수의 손길에만 닿겠지만 제가 느꼈던 환희라는 씨앗이 여러분 안에서 커다란 꽃으로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랄까. 네, 그렇습니다. 에필로그는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You say you don't know where you go, so come. The wind in your hair, birds keep flying away. Lost in your world. Memories of hope. Lost in
lost in your